조금만 더 참고 한 템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95페이지 보시면 자, 국제보험 소포품물의 접수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우리 앞에서 봤던 그 국제 보통 소포품을하고 조금 구분하셔야 되고 여기는 또 논점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접수 검사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 소포품물은 특히 포장을 튼튼히 한 후 쉽게 뜯지 못하도록 봉합하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소포품물을 끈으로 묶을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아니하고는 끈이 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봉합하고 그 다음에 통관 검사를 위해서 개폐한 후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다시 봉합한다.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들 많이 들어옵니다. 자, 국제보험 소포품물의 자, 주소 기표지의 작성 및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내용은 뭐하고 같다? 보통 소포품물의 접수 예와 같다. 보시면 주소 기표지의 구성이라든지 통관에 필요한 서류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배달 불능 시의 처리 방법에 관한 지시사항 표시등 요거는 보통 소포품물 접수예와 같다. 그 다음에 정정, 아까 우리 정정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요금하고 중량은 정정이 안 된다 그랬죠. 주소 기표지에서 그것을 정정이 불가능한 점, 그 다음에 주소 기표지를 붙이고 개인하는 점도 보통 소포품물의 경우와 같다까지. 자, 같다는 거는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다른 거 한번 볼게요. 2번 보시면 보험 소포품물의 중량은 자 이때는 10g 단위로 표시하고 10g 미만의 단수는 10g으로 절상. 자, 우리 봤지만 절상한다. 그래서 중량이 7kg 542g이다라고 한다면 자 10g 단위이기 때문에 1g 단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올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542가 75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소포품물하고 차이점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딱 보시고 그 다음에 보험 소포품물은 자 반드시 어떤 가치? 객관적인 가치.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그 표상으로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물품이어야 한다. 먼저 확인하시고요. 반드시 객관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이어야 한다. 꼭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시면 보험 가액은 소포품물 내용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소포품물 가격의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밑줄 안 꺼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보험 가액 소포품물의 내용물의 가격 초과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일부 보험 가입 가능하다. 이 체크를 하시고요. 일부 보험 가입하는 거 허용된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보험 가액은 뭘로 표시해라? 원화로 표시한다. 꼭 좀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EM에서 나오면 달러로 표시한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원화로 표시한다. 꼭 좀 기억하시고 자 발송인이 자 발송인에 동그라미 하시고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해라. 자 아까 우리 주소 기표지의 요금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액 역시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지우거나 정정할 수 없고 연필로도 그러면 안 되겠죠. 연필로 기재해서도 아니 된다. 그래서 안 되면 다시 작성해라. 다시 작성. 자 그렇게 보시고요. 아까 우리 보험가액은 발송인이 원화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럼 그 원화를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별표 좀 치시고 자 이거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발송 우체국은 발송인이 원화로 기재한 보험가액을 뭘로? SDR로 환산하여 주소 기표지에 해당 란에 기재한다. 그래서 쓰기는 처음에 어떻게 발송인이 원화로 보험가액을 쓰고 난 다음에 발송 우체국에서 그걸 뭘로? SDR로 환산. 우리는 환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SDR로 환산해준다. 발송 우체국이. 기억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 문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환산할 때는 소수점 둘째리 미만은 절상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하자. 이 가액은 어떤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고 보험가액 최고 한도액은 자 4,000 SDR까지다. 자 보험가액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4,000 SDR이 보험가액의 최고 한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포품을 내용물의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액을 갖다 적었다. 그럼 이건 뭘로 간주하겠다? 사기보험으로 간주하겠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랑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랑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기출 나왔던 거 보시면 주소 기표지의 적정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통 소포 같은 경우는 자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CP 그 다음에 보험 소포 같은 경우는 CV로 시작한다. 이런 것들조차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통 소포는 CP로 시작하고요. 보험 소포는 CV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뭐 CN22, CN23부터 시작해서 CP 나오고 CV 나오고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에 싹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우정관수에서 보급된 기표지가 소진되면 이거 나중에는 어떻게 통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어쩌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주소 기표지 전산 처리되므로 탈락되지 않도록 잘 부착해라. 뭐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주소 기표지의 크기보다 작은 소포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소 기표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붙이더라도 소포물 자체가 더 작아 버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라? 등기 통상 우편을 권유하거나 최소한 주소 기표지보다 크게 포장을 해서 접수토록 한다. 자, 뭐 시험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소 기표지의 크기보다 작은 소포도 접수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건 X인 거예요. 이때는 자, 등기 통상 우편으로 권유하거나 아니면 포장을 더 크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하도록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반드시 전산 입력하고요. 5번도 체크를 할게요. 미국, 프랑스는 반송 시 항공편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보낼 때 요금보다 반송할 때 항공으로 왔어요. 그럼 반송료가 더 비싸겠죠. 그래서 보시면 반창료가 발송 우편 요금보다 비싸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유의하자라는 내용까지 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반송 시 항공편만 가능하다. 그렇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게 국제 특급 우편 EMS 이 파트거든요. 자,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EMS. 자, 보시면 익스프레스 메일 서비스 해가지고 자, 개요 볼게요. 정의. 자, 실물 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 업무로서 자, 우선 취급하게 된다. 그다음에 통신문, 서류 또는 물품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수집, 발송, 배달하는 우편 업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항공 및 등기를 기본으로 한다. 빨리 보내야 되니까 당연히 항공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공 및 등기를 기본으로 하고 자, 보세요. 배보 초이. 여러분 낯설지만 저는 익숙합니다. 배보 초이. 자, 여기 보시면 특수 취급을 부과할 수 있다. 자, 특수 취급 부과할 수 있는 내용 여러분 꼭 좀 확인하세요. 기출됐던 겁니다. 배달 통지, 그다음에 보험 취급, 초특급 우편, EMS,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이런 특수 부가 서비스, 특수 취급 부과할 수 있다라는 까지 그렇게 확인하십시오. 배보초이. 그래서 특성 보세요. 빨라야 되니까 신속성, 그리고 믿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성, 안정성을 보장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합니다. EMS는 우체국에서 여러분들 다 취급합니다. 모든 우체국에서. 우편 취급까지 포함해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한다는 까지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체국 여러분 차량 지나갈 때 보면 EMS 이렇게 써 있는 차량들 좀 가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EMS가 우체국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부터는 시험도 많이 나왔고 꼭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의사항 보세요. 각 접수 우체국마다 당일 의무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마감 시간 이후에 접수하면 고객한테 이길 국외 배송 승인을 얻어 접수해라. 그러니까 거부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거부한다 X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들고 와서 EMS 접수하려고 그래. 그러면 뭡니까? 못 받습니다. 내일 오세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받더라도 우리는 지금 업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내일 접수하겠습니다. 내일 발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접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행방조사 결과 우체국의 잘못으로 자, 송달 예정 시간보다 자, 꼭 좀 체크를 하세요. 48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납부한 우편 요금을 배상한다. 자, 이때는 손실 망실이 아니에요. 지연됐는데 48시간. 그 도착 예정 시간보다 이틀이 늦게나 뒤늦게 도착하면 납부한 우편 요금을 배상한다. 자, 뒤에랑 또 비교할 게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나올 때 그때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문제 정말 좀 가벼운 문제 이런 게 있었네요. 국제 특급 우편 EMS에 부과할 수 있는 특수 취급의 종류가 아닌 것은 배보 초2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배달 통지, 보험 취급, 초특급 우편.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보 초2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이나 기출됐던 거. 자, EMS로 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보낼 수 없는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긴가? 민가?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에 경찰 시험이 좀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시 이렇게 막 판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주어지고 기억부터 뭐 시엇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 이거 조합을 하면 대충 끼워 맞춰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거 마찬가지로 다음 중 EMS로 보낼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는데 근데 되게 쉽습니다. 자 보세요. 보낼 수 있는 애다. 있는 애 동그라미 하십시오. 있는 애 보시면 업무용, 상업용 서류, 컴퓨터 데이터. 자 여기 다 뭐가 우리 사무, 업무와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업무와 관계되는 것들, 컴퓨터 데이터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견본, 마그네틱 테이프, 마이크로 필름, 다음에 상품, 물건 같은 상품 이런 것들이 보낼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딱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업무용 관련되는 서류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필름이라든지 컴퓨터,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마그네틱 테이프, 그 다음 마이크로 필름, 상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견본까지 기억을 하시고. 근데 보낼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외우기가 쉬워요. 딱 보세요. 보시면 신용카드, 동전 및 화폐, 송금한 유가증권율, 금융기관의 교환수표. 옆에다 뭐라 할게요? 돈이라고 하죠. 돈 되는 거, 돈.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돈과 관련되는 거. 신용카드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돈. 그 다음에 2번은 쉽죠. UPU. UPU가 뭐 있나요? 만국우편연합이죠. 만국우편연합에서 정한 일반적인 우편 금지 물품. 그 뭐 보면 창구에 그 UP에서 일반적인 우편 금지 물품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그냥 아 그렇겠구나 생각되죠. 마약 같은 거 그런 거 배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체크를 하세요. 가공 또는 비가공이다 밑줄 하나 씹죠. 그러니까 그 보석인데 기금속 같은 보석인데 가공됐던 거, 그러니까 반지로 만든 거든 아니면 그냥 원석이든 이거 다 둘 다 뭡니까? EMS로 보낼 수 없다라는 까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또는 비가공.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가공하고 비가공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 상대 국가에서 수입을 검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문제 몇 번 풀어보면 금방 여러분들 좀 암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책을 다 뒷장 넘기셨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EMS로 보낼 수 없는 거는 여러분 뭐 생각하라 하세요? 첫 번째 돈과 관계되는 거. 그래서 신용카드하고 뭐 유가증권이라든지 수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보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기금속이라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그런 기중품 중에 가공 또는 비가공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보낼 수 있는 거는 뭐였습니까? 업무용 그 관계되는 상업용 업무용 서류 같은 거, 서류와 관계되니까 우리 쓰는 것들 마이크로 필름이라든지 마그네틱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상품, 컴퓨터 데이터 같은 그런 것들은 보낼 수가 있다까지 잘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시험에 2번이나 나왔으니까 그 EMS로 보낼 수가 있는 것하고 보낼 수가 없는 것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여러 개 이렇게 사례가 혹시 사례가 이렇게 나오면 뭐 개수가 묻든 조합을 묻든 그렇게 묻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순박하긴 했네요. 고맙게 했네요. 사시선단데 이런 식으로 조합하면 잘만 조합해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 확인 한번 볼게요. 2012년에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십시오. EMS로 보낼 수 있는 거 밑에 지문 안 보고 한번 해보죠. 송금 환 요거는 돈이죠. 돈 그러면 X. 그다음에 마그네틱 테이프 마이크로 이런 것들 마시 형제들은 보낼 수 있는 마그네틱 테이프 마이크로 필름 되고요. 그다음에 견본 상품도 되고 상품 견본도 되고요. 그다음 상업용 서류 되고 가공하지 않은 금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품에 따라 서류와 비서류라는 것은 상품. 자, 비서류로 구분된다. 그래서 서류요금 적용. 자,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 계약서, 입학서류, 서류와 함께 뭐 보내는 팜플렛 같은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서류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요금이 적용된다. 뭐 그렇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보세요. EMS 기표지 작성 요령 관련해서 자 보세요. 별표 칩죠. 10g 단위로 기재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소포, 그다음에 보험 소포, 그다음에 EMS 딱 구분했을 때 보통 소포만 100g 단위고 보험 소포랑 EMS 같은 경우는 10g 단위로 기재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품 가액은 내용품의 객관적인 가치를 자 동그라미 할게요. 뭘로 기재라? US 달러로. 아까 우리 보험 소포 같은 경우는 고객이 뭘로 기재한다 했습니까? 원화로 기재한다 그랬죠. 근데 EMS 같은 경우는 US 달러로 고객이 기재를 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편 요금과 관련해서 보험료, 우편 요금 합산해서 기재를 해라. 자, 보험료 플러스 우편 요금까지 합산한 데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십시오. 그다음에 도착국가 약호. 이제 도착국가 약호는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나올 거예요. 그럼 암기해야 되는 게 나오거든요. 나라명을 갖다가 나라에 따라서 약호를 갖다 알파벳 두 글자로 이렇게 딱 한 게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거고. 자, 일단 체크를 할게요. CN23. 자, CN23. 아까 엠백 같은 경우는 CN2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나중에 이런 게 막 나오면 한 번에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내용품 가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히 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0만 원 이상일 때 보험 가입 안내하도록.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자, 10만 원 꼭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발송인이 서명해라. 자, 세관 신고서 보험 이용 여부, 받는 사람 주소, 작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고객이 서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보내는 사람 주소, 성명은 뭐로 써라? 영어로 써라. 영어로 기재. 뭐 불어나 그 다음에 도착국 언어에다 밑주십시오. 자, 발송국 언어 아닙니다. 그 받는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알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도착국 언어, 발송국 언어가 아니라 자, 쓸 때는 주소 성명은 영어 원칙, 그 다음에 불어도 가능하고, 다음 도착국 언어로 쓰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 우편 보내는 거 누락되지 않게 접수하고요. 도시명과 국가명은 반드시, 자, 체크를 할게요. 반드시 영문 대문자입니다. 영문 대문자로 기재한다. 도시명과 서울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기재하라는 거. 대문자로 이렇게 기재해라. 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주소 성명은 뭐 영어, 불어 또는 자, 이게 더 중요하죠. 도착국 언어. 그러니까 도착한 데서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도착국 언어로 한다. 역시 영문 대문자. 그다음 우편번호 기재하고 전화번호 기재하면 배달 소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안내해줘라. 자, 이거 밑줄 칠게요.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배달 소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안내해줘라. 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접수하고 난 다음에 포장 및 기타 뭐 점검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거만 여러분들 좀 확인할게요. 자, 배달 통지 취급은 별도의 또 하나 나오네요. 자, 배달 통지. 자, 배달 통지 취급은 CN 자, 07.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할게요. 서식을 작성해서 우편물에 첨부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볼 때 막 여러 개가 이런 것들 뭐 나오면 헷갈리는데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국제 특급 우편을 이제 보험 지급. 자, 이것도 700만 원까지. 한도액은 700만 원까지네요. 자, 보험 가액과 관련해 가지고 자, 63.34 STR 또는 11만 4,300원까지 자, 보험 가액 요것과 관련해서는 2,800원. 수수료가 2,800원입니다. 그 기존에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자, 상향됐고 우리 시험 칠 때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그 몇 년 만에 또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이런 수수료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보험 가액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다? 수수료가 달라진다. 비싼 거 보낼수록 수수료는 비싸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65.34 SDR 또는 11만 4,300원 초과마다 어떻게 해라? 550원을 추가로 한다라는 까지. 일단 요 금액 자체는 이런 거는 세부적인 거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하는 모든 EMS에 대해서 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모든 나오네. 반드시 모든 나오면 여러분들 객관식에서는 꼭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하고 지금 EMS 교환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보험하는 거 이거는 다 가능하다. 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외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보험 가액의 기재도 어떻게 해라? 그죠? 객관적인 가치.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내용품의 가액은 주소 기표지의 보험 가액란에 땡땡1으로 기재하고 보험 지급 수수료는 별도의 기재 없이 역시 요금에 포함해서 기재해라. 그래서 보험 지급 수수료도 요금에 포함해서 기재를 한다는 그것까지 좀 확인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우리 보통 우편물, 그다음 보통 소포, 보험 소포, EMS까지 그렇게 다 봤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보시면 이제 아까 보시면 국가 약호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 약호는 뭐 쉬운 거는 뭐 쉬운데 좀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관련해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EMS 취급
취급되는 것, 취급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수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 중 그 약호에 대한 명칭이 잘못된 것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실제로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구분 못 하시는 분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자, 우리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있잖아요. 관련해서 자, 트리아. 요거는 AT. 그다음에 호주는 AU입니다. AU. 자, 지금 볼 때 여러분 딱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거 14년도에 기출됐고 작년에는 기출 안 됐던 거예요. 다음에 대만은 여러분들 우리 뭐라고 그래요? 타이완이라 그러잖아요. 타이완, 그 TW. 자,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일랜드 하니까 TH. 그다음에 덴마크,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먼이라고 하는데 저먼이라고 하지 말고 옆에다 도이치라고 하시면 도이치. 그래서 DOU 해가지고 CHE 해가 도이치. 그래서 도이치 해가 DE 이렇게 합니다. 뭐 저머니 하면은 GE로 이렇게 하기가 쉬우니까 도이치.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IT고 이란은 IR이다. 홍콩은 HK.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CA고 중국은 차이나 CN. 그다음에 아일랜드는 IE. 이스라엘은 IL.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자, 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GB. 그레이트 브리티시인가요? 하여튼 자, 그레이트 브리티시 GB. 다음 미국은 US니까 US. 자, 그렇게 보시면 이거 뭐 벨라루스 BY. 자, 요거 한번 체크를 할게요. 러시아는 RU.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 스리랑카는 LK. 자,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옆에 거 이제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 IN이고요. 인도네시아는 ID. 그다음 뉴질랜드는 NG. 네덜란드는 NL. 그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위츠랜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H. 그다음에 스와질랜드는 SG. 프랑스는 FR. 그다음에 프랑스령 기아나. 이건 뭐 GF라고 되어 있는 GF. 마카오는 M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한 번에 보면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근데 자,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한번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 참고 한번 볼게요. 홍콩, 대만, 마카오 이거 다 보면 중국 가깝잖아요. 그래서 대만은 물론 중국하고 별도의 독립된 국가긴 하지만 홍콩이나 대만이나 마카오나 다 중국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발송인 또는 접수국에서 중국 아까 CN으로 오기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도착 국가명 정확하게 기재해라. 홍콩에다 보낸다 그러면 HK, 대만이면 TW, 그다음에 마카오 같은 경우는 MO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해야지 CN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확인해라. 그다음에 미국령인 미국 땅인 괌,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는 도서명을 확인해야 정당한 약호인 괌은 GU. 자, GU 요거 하나 기억 쓰세요. GU. 그다음에 사이판 MP, 푸에르토리코 PR 요걸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 일본은 JP고 중국은 CN, 대만은 TW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암기를 하면서 문제집마다 다 있어요. 저도 문제 많이 넣었으니까 그거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역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딱 왼쪽을 딱 가리시고 자, AT, AU 딱 이런 것들이 특히 헷갈리기 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AU 딱 나온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X다.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AU하고 AT 이런 거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뭐 눈으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자, 우리 기출됐던 거는 어떻게 나왔나? 자, 여기 보시면 개수 문제가 나와버렸네요. 자, 국제우편에서 사용되는 국가명과 해당 국가 약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바르게. 홍콩 CN은 뭐였죠? CN은 차이나 중국이었잖아요. 그래서 홍콩은 뭐였습니까? HK 이런 식으로. 자, 오스트레일리아 AU가 맞아요? AT예요? AU 맞죠? AU. 그다음 캐나다 CA 그렇죠? CA. 캐나다하고 아까 구별될 게 중국 CN입니다. CN 뭐 요거는 이제 잘 아시고. 자, 시험에 잘 나온 게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인도는 뭐다? IN이고 인도네시아는 ID 요것만 잘 구분하십시오. 그다음에 영국은 아까 GB Great British 해가지고 GB. 괌은 US 하면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미국 땅이라 하더라도 괌, GUAM, 괌, 그러니까 GU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요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개인 몫으로 돌릴게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같이 나오면 그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헷갈리는 것들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반복하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 뭐 100% 안 한 게 안 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또 보시면은 또 달 기억이 될 거예요. 또 암기도 하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1페이지 볼게요. 기타 특수 취급 우편물의 접수 관련해 가지고 자, 항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공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 우선적 취급. 그래서 선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뭐 국제 선편 우편물, 국제 항공 우편물 뭐 이렇게 구분한다. 이런 거는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 등기 보겠습니다. 자, 등기. 자, 등기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취급 과정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망실, 손실, 뭐 지연됐을 때 뭘 할 수 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등기를 하면 우편물마다 접수 번호를 부여하고 접수한 때부터 배달되기까지 취급 과정을 갖다가 기록 취급하기 때문에 우편 취급 및 송달의 확실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망실, 도난, 파손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해준다. 자, 등기.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거 별표 칩시오. 또 모든이 나왔네요. 모든 통상 우편물은 뭘로 할 수 있다?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자, 모든 나왔습니다. 시험장에서 모든 나왔다고 아닌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착국에 국내법에 허용하는 경우 봉함된 등기서장에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백금, 금, 은, 가공 또는 비가공의 보석, 기타 기중품을 넣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요거는 뭐에서는 취급 안 한다 했습니까? EMSS, 그렇죠? EMS, 특급 우편에서는 취급 안 한다는 거랑 요거랑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등기할 때는 자, 이때 CN공사, 자, 요거 좀, CN공사,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달 통지. 배달 통지라는 것은 뭘까요? 당신이 보내는 거 우리 수취인에게 잘 도착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서비스겠죠. 그래서 2번 보세요. 배달 통지는 국내 우편의 뭐와 배달 증명과 유사하며 역시 마찬가지 기록 취급하는 우편물에 하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 취급하는 그러니까 등기가 돼야 되겠죠. 등기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통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 속달이라고 되네요. 국제 속달 신속하게 배달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확인하시고 속달 요 관련해서 보시면 요건 한번 볼게요. 발송할 때 적색의 굵은 물자로 뭐 익스프레스 를 우편물 전면에 좌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하거나 스탬프 인면을 나열한다.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서장 볼게요. 보험서장. 자, 은행권, 수표 등의 유가증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서류나 기준품 등이 들어있는 서장 우편물을 발송인이 신고한 가액에 따라 보험 취급하여 교환하고 망실, 도난, 파손된 경우 자유금매직가격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자 우리 실제 발생된 손해액을 배상.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가액의 범위 내에서 뭐 역시 마찬가지 실제 발생된 손해액을 배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된 손해액을 배상해 주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 아까 봤지만 4,000 SDR 그래서 700만 원 한도까지. 그다음에 일부 보험 가능하다. 알겠죠? 일부 보험 있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요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MS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EMS에서는 보세요. 은행권, 수표, 유가증권을 보낼 수 있다 했습니까? 못 보낸다 했습니까? 못 보낸다 했죠. 근데 그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지금은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거 없는 건데 그걸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물건 다 돼요. 일단 돈, 그 다음에 우표, 복금표, 가치, 금전적 가치 1번, 2번 아까 같이 묶으면 되고 아까 안 된다던 기금속 보석유도 여기는 되잖아요. 그렇죠?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중품도 되고 그 다음에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되는데 그래서 좀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거기 아까 EMS와 그러니까 옆에다가 EMS와 구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CF 이렇게 비교한 다음에 EM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서장으로 발송할 수 있는 것과 EMS로 발송할 수 있는 것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혹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공부 열심히 잘 하셨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CN 23 뭐 나오고 막 그런 것들 혹시 지금 좀 머릿속에 좀 몇 개 남아 있습니까? 벌써 지우개로 다 지운 것처럼 깨끗한 것이 뭐. 자, 우리 저기 왼쪽에 하나 보시면 아까 우리 등기와 관련해서 뭘 한다 했습니까? 거기 밑에 여백에다가 이거 하나 쓰십시오. CN 등기와 관련해서는 뭘 한다? CN 제로사. 자, CN 제로사. 됐죠?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하면 EMS는 아까 뭐였죠? CN 22예요, 23이. 22 누구예요? 23. 자, 틀려줬습니다. 자, 23.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소포하고 보험 소포 관련해서 자, 우리 뭘로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보통 소포는 뭘로 시작한다? CP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CV. 그렇죠. 요거 안 헷갈리도록 하셔야 돼요. 보통 소포는 CP로 시작하고 보험 소포는 CV로 시작한다. 그렇게 CV가 아니라 맞나요? CV? CV로 시작한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요거랑 구분해야 되는 게 자, 소형 포장물이 있었죠. 제가 이거 좀 순서대로 좀 정리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할게요. 소형 포장물과 관련해서 자, 우리 뭐하고 뭘로 구분한다? CN 22, CN 23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아까 52만 뭐 4,700원인가요? 52만 4,700원을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분한다. 그렇게 봤습니다. 다음에 M백 우편 자료 CN 그쵸 22.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EMS CN 23 우편 자료 22 소형 포장물은 아까 그 가액에 따라서 CN 22, 23 이렇게 구분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기억이 안 나는 게 배달 통지가 있었는데 배달 통지가 뭐였죠? CN 07였나요? 그렇죠. 배달 통지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서 나온 것들은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보니까 막 필기하라 해도 필기를 안 하시고 다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던데 자, 어쨌든 자, 필기하는 거 좋습니다. 자, 볼게요. 자, 등기 CN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CN 공사. 그렇죠. 이 공사죠, 공사. EMS는 23. 자, 이거는 뭘로 시작한다? CP. 요거는 CV로 시작하고 소형 포장물은 두 개로 나눠 가지고 CN 22, 23. 요걸 잘 보세요. 소형 포장물은 22, 23으로 이걸 나눈다. 이게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해당되는 게 뭐다? 소형 포장물이라는 거 잘 보세요. 다음 우편 자료는 CN 22. 다음 배달 통지는 CN 07까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할 때마다 여러분들 한 번에 이걸 하셔야지 나올 때 그냥 따로따로 하면 헷갈리기 쉬우니까 한 번에 정리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제 우편 요금이네요. 자, 여러분들 국제 우편 요금은 우리 앞에서 뭐 했습니까? 국내 우편 요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잘 거의 다 매치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국제 우편 요금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만국 우편 연합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 이거 꼭 좀 체크를 할게요. 누가 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한다. 자, 요금 우편 요금은 누가? 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고요. 딱 이게 결정이 되면은 뭐해라? 고시해야지 전 국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금 체계는 운송편에 따라 배로 가는 선편, 비행기로 가는 항공 요금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종별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구성 내용에 따라서
국내 취급비, 도착국가의 운송요금, 도착국 내에서 취급비로 구분한다. 근데 여러분 객관식으로 넣으면 할 수 있겠죠. 운송편 당연히 배 아니면 항공기, 버스 타고 저기 외국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구분하시고 종별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2번, 3번만 좀 구분하시면 되고 종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국제특급 이건 종류에 따랐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그 요금이 달라진다.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국제 우편 요금의 별납이라고 있습니다. 순서 똑같아요. 별납, 뭐 후납, 그다음에 뭐 수침 부담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한 사람이 한 번에 동일한 우편물을 갖다가 요금 별납이라는 표시를 하고 발송하고 우편 요금은 별도로 증납하는 제도다라고 별도로 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좀 체크할게요. 포스테이지 페이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포스테이지 페이드.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 자, 잘 보세요. 국제 우편 요금의 별납은 모든 우체국이 가능한데 뭐가 제외된다? 우편 취급국이 제외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십시오. 제외된다. 요거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요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국내 우편 요금도 몇 통 이상 있어요? 10통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통상 우편물 관련해서 자, 10통 이상이다. 10통 이상. 자, 잠깐만요. 이게 아까 혹시 자, 여러분들 거기 50페이지 옆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십시오. 50페이지, 페이지 50이라고 하시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별납 우편 거 관련해 가지고 자,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잖아요. 그 우편 그 요금의 별납하고 국제 우편 요금의 별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국내 우편 요금의 별납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보시면 통상 소포 10통 이건 같아요. 같은데 아까 여기는 취급하는 우체국이 뭡니까? 관할 지방 우정청량이 지정하는 요금 별납 취급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에서 우편 취급국이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편 취급국이 제외되니까 요거는 좀 구분하세요. 그래서 요거 꼭 좀 특히 국제 우편 요금의 별납은 우편 취급국이 제외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국내 우편 요금하고 이걸 자꾸 비교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은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이다 하면서 갑자기 국내하고 국제하고 같이 지문에 막 쏟아지면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좀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급 요령, 뭐 접수 검사하고요. 뭐 상위 여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고 외부 기재사항을 확인하는데 우편물 앞면에 오른쪽 뒷부분에 요금 별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 두 번째 거는 체크를 할게요. 발송인이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 보관 요금 별납인을 날인한다. 발송인이 표시 안 했다 그러면 우체국 보관 요금 별납인을 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접수 및 입회, 확인 절차는 국내 우편 그거랑 같고요. 다음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 우편 물류센터 앞으로 별도 우편 자료를 체결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별도에다가 체크를 해주십시오. 별도 우편 자료. 그렇게 별납은 별도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어쨌든 여기는 우편 취급국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그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쪽도 요금 체계에 따라서 우편 취급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다릅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105페이지 국제 우편 요금의 혼합이네요. 자, 이것도 아까 내용은 똑같아요. 아까 자, 우리 담보금으로 예정 물량에 몇 달치 거? 한 달치 거요? 죄송합니다. 한 달치 요금의 예정에 몇 배의 요금을 담보금으로 그렇죠. 두 배로 내고 언제까지? 그렇죠. 20일까지 그렇게 실제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그게 여러분들 혼합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급 대상물 관련해서 자, 동일인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국제통상 국제 소포 우편물. 자, 별납은 아까 10통이었지만 요거는 100통이잖아요. 그리고 혼합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우편 요금할 때는 뭐 배웠습니까? 뭐 배웠죠? 모, 전표, 수, 후, 발 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국제 우편은 뭐 모사 전송 이런 건 안 되고 딱 몇 통? 역시 마찬가지 100통이에요. 100통 같다라는 거. 자, 100통 이상 발송하는 국제 통상 소포 우편물. 자, 요들 보세요. 모든 우체국이 가능하다. 그래서 별납은 우편 취급국 제외되지만
혼합은 모든 우체국이 가능하다까지 그 차이 좀 구분하십시오. 자,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취급 요령 보시면 발송인은 국제우편 요금 혼합 우편물 발송 신청서 작성해서 혼합 계약서를 갖다가 계약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런 것들 쭉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뭐다? 벨랍 혼합과 똑같습니다. 포스티지 페이드 요거 포스티지 페이드 요거 딱 해가지고 붙이면 딱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송 신청서를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 기록사항과 이것이 같은 건지 다른지 확인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편물의 종류 그 다음에 발송편별, 그 다음에 통당, 무게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뭐 별 문제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도장, 자, 요금 혼합 우편물은 우편 날짜 도장의 날인을 생략한다까지 요거는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날짜 도장은 생략한다 날인, 날짜 도장 날인은 생략한다까지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예.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내 우편, 자, 그럼 52페이지 또 한번 볼게요. 자, 52페이지. 52페이지에서 우리 혼합, 국내 우편물의 혼합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어떻습니까? 모든 우체국이었나요? 우편 취급국은 어떤 경우에 총괄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이렇게 네 개를 갖다가 구분하자고요. 그래서 국내 우편, 국제 우편 먼저 크게 나누시고 자, 벨랍하고 혼합하고 각자 다르잖아요. 그럼 자,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따로 정리하셔도 되고 자, 우리 보시면 그 국내 우편 요금과 관련해서 벨랍은 어떻게 됐죠? 벨랍은 모든 우체국이었나요? 우편 취급국 제외였나요? 그러니까 모든 우체국이었죠. 그 다음에 혼합은 우편 취급국은 어떤 경우? 국내입니다. 국내. 국내. 총괄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우편 취급국에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내, 국제 이렇게 구분하시고 벨랍이고요. 혼합이네. 그래서 정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정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국내. 국내 같은 경우 벨랍은 뭐다? 모든. 그러니까 취급국은 그렇죠.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혼합은 어떻습니까? 이때는 뭐 당연히 뭐 우체국은 당연히 될 거고 뭐 어떻게? 총괄국장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좀 구분하시라는 거. 총괄국장의 승인을 얻은 우편 취급국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 근데 자, 국제 우편과 관련해서 아까 벨랍은 우편 취급국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편 취급국 포함이 제외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국제 우편 혼합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그렇죠. 모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벨랍과 관련해서는 국내 우편은 자, 모든이지만 국제 우편과 관련해서는 우편 취급국은 제외되고요. 혼합과 관련해 가지고는 총괄국장의 승인을 얻은 우편 취급국이 되지만 여기는 그런 제한 없이 모든 자, 이렇게 우리는 뭐 약자니까 있는 그대로 뭐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좀 하십시오. 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107페이지 자, 수취인 부담 이것도 자 보세요. 우편물을 외국으로 발송하는 자가 국내 배달 우체국과 계약 자, 이거 체크를 할게요. 배달 우체국과 계약. 자, 수취인 부담은 배달 우체국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해신 요금을 자신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집배 우체국 체크를 할게요. 자, 집배 우체국. 자, 보시면 우체우편과 관련해서 수취인 부담은 여기 집배 우체국. 아이고. 집배 우체국. 자, 여기 보시면 수취인 부담입니다. 자, 이렇게 집배 우체국까지. 자, 그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취급 대상 우편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은 뭐만? 인쇄물, 즉 봉투, 엽서에 한한다. 자, 인쇄물과 엽서에 한한다라는 거, 봉투, 엽서, 그거 한한다라는 거. 그리고 최대 중량이 50g이다. 꼭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수취인 부담은 그런 제한이 있다. 자,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하며 혼합 취급도 가능하다. 자, 혼합 취급도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요금이, 자, 여러분들 저 하기 전에 국제 우편물 요금 수취인 부담 그 영어 한번 단어 한번 보세요. 영어 그 International Business Reply Service라고 해서 IBRS 여기다 동그라미 했죠. 그러니까 자, 요거 그 영어로 여러분들 이렇게 약자로 넣으면 이거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이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이렇게도 나오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자, 이건 혼합 취급이 가능하고, 자, 중요한 게 그 요금과 관련해서 보시면 아까 봉투, 인쇄물하고 뭐만? 엽서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쇄물 요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작년에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시험 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요 갭이 좀 있잖아요. 그 갭 사이에 우편 관련해서 바뀐 게 2개가 있었거든요. 추가로 바뀌었다고 막 그 추가 소정물이 막 나왔던 건데 요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950원 했어요. 기존에는. 인쇄물을 봉투 요금이 950원 했다가 1,1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금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공고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1,100원, 죄송합니다. 1,100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됐다. 그 다음에 엽서도 400원이었다가 지금은 500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50원이었다가 1,100원으로, 그 다음에 400원이었다가 500원으로 바뀌었다. IBRS, 자, 봉투, 인쇄물 관련해서 950원에서 1,100원으로 요금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엽서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좀 확인하십시오. 자, 지금 가격만 아시면 돼요. 지금 가격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용 계약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IBRS 이용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신청서와 수취할 우편물의 견본 두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하면, 자, 순서 보세요. 계약 체결 후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우편물 표시사항과 배달 우체국장이 부여한 계약 번호를 수취할 번호나 엽서에 인쇄한 견본 두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한다. 그냥 가볍게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시면 IBRS 접수 우체국에 취급 볼게요. 그 발송 유효 기간을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4개 있잖아요. 이거 다 묶어가지고 이건 좀 별표 좀 치십시오. 이렇게 별표 좀 치십시오. 자, 치고 그 관련해가지고는 당연히 자, 여러분들 발송 유효 기한이 끝나면 뭡니까? 발송인한테 자, 이거 유효 기한 끝났으니까 돌려보내겠죠. 자, 보세요. IBRS 우편물에는 날짜 도장 날인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뭐 우리 아까 앞에 봤던 혼합도 그랬잖아요. 날짜 도장 날인하지 않는다. 이건 똑같습니다. 날짜 도장 날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IBRS 우편물은 모두 뭐한다? 모두란 말도 명심하시고 모두 항공 취급한다. 모두 항공 취급하고 그 밖에 부가 취급은 안 된다. 그 밖에 부가 취급은 안 된다. 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효기간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된 IBRS 우편물은 접수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자, 접수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국제항공 우편물과 같이 국제물류센터로 보낸다. 이런 거는 그냥 객관식용으로 제가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접수 시스템에 뭐든지 뭡니까? 입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유효기한이 표시됐다 그러면 따로 접수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다. 이런 게 객관식용으로 참 내기가 쉽단 말이에요. 접수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고 뭐 이렇게 국제항공 우편물과 같이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보낸다 그러면 그럴싸하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명심하시라고 거기다 좀 음행 처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도착했던 IBRS 우편물의 취급은 그 국내 우편물 그거랑 준해서 그렇게 국내 우편물 요금, 그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배달 예에 준해서 배달하고 요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IBRS 접수 우체국의 취급과 관련해서만 좀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아까 우리 그 수취인 부담과 관련해서 우리 발송 유효 기한이 아까 국내 우편 요금은 몇 년이었죠? 2년이었죠, 그렇죠? 2년, 네? 2년이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건 뭐 시험에 잘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은 요 우편 취급과 관련해서 그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이거 이름 뭐라 했습니까? 아까 수취인 부담이 IBRS인데 지금은 뭐라고 됐습니까? IBRS, EMS. 우리 다 배웠어요. 아까 뭐 배웠습니까? EMS 배웠고 지금 IBRS 배웠죠. 그래서 보시면 전자상거래용 뭐다? 반품 서비스예요. 반품 서비스. 반품은 반품인데 어떻게 하겠다? 빨리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EMS.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볼게요. 자,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하는 온라인 해외 거래 물량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자, 밑줄칠게요. 반품 요구 충족. 그러니까 반품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제도를 활용해서 반품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IBRS, EMS다 그러면 뭐다? 반품 서비스다.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다라는 거고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반품 서비스가 모든 국가에 지금 되는 건 아니고 보세요. 취급 우체국, 계약 국제특급 이용 우체국에 한정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집배 우체국하고 IBRS 체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정되고요. 발송 가능 국가, 요거 기억할게요. 일본. 작년에도 나라 국가, 요거 말고 다른 그 초특급 우편인가요?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나라 나오는 것들 좀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IBRS, EMS는 우리가 가능한 곳은 일본. 그 다음에 종류, EMS에 한정함. 그래서 IBRS, EMS라고 됐잖아. EMS에 한정한다. 그래서 최대 무게 2kg이다. 자, 우리 무게 같은 거는 아직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최대 무게 2kg이다. 그래서 국가별 EMS 발송 조건의 규격과 같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세요.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한 경우 반품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는 전자적인 방법 아래 서식의 반품 서비스 라벨을 구매자에게 전송하면 구매자는 뭐 한다? 그걸 갖다가 부착해서 접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일본에 다나카가 있습니다. 다나카가 B에 있는 길동이가 하는 어떤 사이트에서 물건을 갖다 구매를 했어요. 물건을 구매를 해서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인터넷에서 봤던 거랑 너무 다르고 해서 반품을 요구한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거 받아가지고 다시 반송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걸 갖다가 뭡니까? 반송료까지 지네가 부담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한테 라벨 그걸 갖다 이쪽으로 보내면 그거 뭡니까? 반품 서비스 라벨을 갖다가 거기다 딱 붙이면 얘는 비용 안 들이고 이렇게 하면 그 물건에다가 택배 상자에다가 물건 들어와서 누가 이제 부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판 사람이 이렇게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빠르게 EMS로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그 물건 반품된 물건을 받아본 그 판매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한 경우 반품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가 자, 전자적인 방법으로 밑에 있는 요 그림의 어떤 반품 서비스 라벨을 구매자에게 전송하면 그걸 구매자가 뭐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 딱 붙인 다음에 이렇게 보내버리면 나중에 그 누가 그 물건을 갖다 반품한 물건을 받아보는 판매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 그게 바로 IBRS, EMS고요. 일본에만 지금 가능하다. 일본만 발송 가능 국가는 일본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가취급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자, EMS 우편물로 취급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약자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IBRS, EMS 딱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밖에 부가취급은 불가하다. 여기다 밑줄 치시고 자, 우리 왼쪽에 보시면 우리 IBRS도 뭐라고 됐나요? 아까 그 밖에 부가취급은 불가하다라는 까지 같이 해가지고 IBRS 이거 지금 수취인 부담이 들어가면 그 밖에 부가취급은 안 되는구나까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볼게요. 요금과 관련해서 우편물의 요금은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하게 하며 역시 혼합 취급도 다 가능하다. 혼합 취급도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때 수취인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판매자라고 하십시오. 수취인이라는 것은 지금은 뭡니까? 반송 요구됐던 물건을 팔았던 그 사람 판매자가 납부를 하며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요금은 얼마다? 어우, 비싸네요. 통당 10,000원. 통당 10,000원. 예. 자, 요금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자, 이렇게 확인 좀 하십시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국제 반신 우편권 제가 작년에 여기 좀 시간 비중을 두고 이제 진짜 나올 때가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정말 그
지문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지문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거짓말은 안 했던 걸로 돼가지고 다행인데, 자 어쨌든 간에 국제 반신우표권. 자 요거는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혼자 보시려면 조금 내용이 어려울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저랑 같이 이해하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저기 다 암기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좀 할애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국제 반신우표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국제 반신우표권은, 자 보세요. 수취인에게 해신 요금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는데 편리한 제도다. 자 이거 딱 한 문장을 딱 여러분 보시고 이게 뭔 말인지 좀 아시겠어요? 수취인한테 해신 요금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는데 편리한 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자 있는 개요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게 반신우표권이라는 건 주로 어떻게 언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자 보세요. 요 비국가, 이거 대한민국이라고 할게요. 대한민국이고, 자 여기가 미국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대한민국에 하는 홍길동이가 얘가 대학을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딱 일단 뭐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대학교에서 정말 졸업했는지 뭐 졸업 증명서나 관련 뭐 어떤 뭐 성적 증명서나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그걸 갖다가 직접 뭐 받으려고 직접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떼가지고 오고 하기는, 그러니까 이거 한 통 받으려고 이런 비행기 타고 가기는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요 반신우표권을 얘가 홍길동이가 여기서 반신우표권을 삽니다. 반신우표권. 자, 국내 대한민국 우체국에서 반신우표권을 사가지고 요걸 누구한테 보낸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 측에 보내는 거예요. 뭐 대학교 측에 보냅니다. 그럼 대학교 측에서는 뭡니까? 요걸 받았으면 그 관련되는 어떤 뭐 성적 증명서라든지 뭐 졸업 증명서 그런 서류를 갖다 봉투에 담을 거 아니에요. 담고 난 다음 보낼 때 얘가 보냈던 뭘로? 반신우표권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얘는 뭡니까? 별도 비용 안 들이고 얘가 원했던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비행기 타고 가지 않고 우표값 요거 내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국제 반신우표권은 보세요. 수취인에게, 수취인이 누구다? 얘예요. 수취인. 수취인에게 해신요금,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요금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외국으로부터 뭐다? 해답을 받는데, 그러니까 얘가 보내고 난 다음 해답을 받는데 편리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시고 여기는 다 시험 덩어리예요. 시험 덩어리. 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그 문제집 만들 때 제가 진짜 지문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 좀 돼요. 그 공무원 쪽에. 그쪽은 다 뭐냐 기출문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기출문제만 여러분들 막 올리고 막 해설 다뤄도 막 책 두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기출문제 겨우 해봤자 이제 한 80문제 정도 되나요? 80도 안 되죠. 18문제 곱하기 4 되니까, 그러니까 72문제인가요? 그게 기술이 다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바꿔볼까 생각을 하는데, 국제 반신우표권은 여기 있는 지문 자체가 다 문제 만들기 참 좋은 그런 지문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출제 안 됐으니까 내년에 꼭 작년에 꼭 출제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지문 하나가 출제되긴 했습니다. 자, 일단 요거 첫 번째 개념 먼저 딱 확인하시고, 다음 두 번째 중요합니다. 만국 우편 연합 국제사무국. 자, 체크를 할게요. 자, 이거 발행은 누가 한다? 만국 우편 연합 국제사무국. 자, 우리 그 만국 우편 연합 사무국. 자, 우리 그 상설 기관 공부할 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무국 막 연락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발행한다. 근데 발행은 어디서 한다? 만국 우편 연합에서 하지만 한국에서 발행하지만 판매는 누가 한다? 각 나라에서. 아까 제가 어디서 샀다 했어요? 홍길동이가 어디서? 대한민국 우체국에서 사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자, 판매하고 발행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발행은 만국 우편 연합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며 각 회원국에서 판매한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판매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요 지문 나왔어요. 국제 반신 우표권 한 장은 그 나라의 외국 발송 항공 통보서장 최저 요금의 우표와 교환할 수 있다. 자, 반신 우표권 한 장은 그 나라의 외국 발송, 외국으로 발송하는 항공 보통서장 최저 요금의 우표, 그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한번 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우체국에서 뭘 사냐면 반신 우표권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요금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금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한 장당 얼마? 1,450원.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만약에 거리도 멀고 부피가 많고 그렇다면은 이거 한 장을 사는 게 아니라
뭐 20장, 30장을 사서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교환을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한 장을 1,450원으로 판매하고 판매할 때는 국제 반신 우표권은 왼쪽 해당날. 자, 매출자 왼쪽. 판매할 때는 왼쪽입니다. 판매는 왼쪽 해당날에 자, 날짜 도장을 딱 찍습니다. 판매했다라고. 자, 그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교환을 한번 볼게요. 교환이라는 것은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외국, 반대로 미국에서 사가지고 보낸 겁니다.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 반신 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되는 항공보통서장의 4지역 20g 요금, 그래서 800원에 해당하는 우표와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반대의 입장이 될 수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 여학생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반신 우표권 보냈다. 그러면 뭘로 바꿀 수 있겠다? 그때는 항공보통서장의 4지역 20g 요금, 즉 800원에 해당하는 우표하고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2번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제 반신 우표권은 어디서? 우리나라에서는 교환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쉽게 말하면 자, 아까 반신 우표권 요거 했잖아요. 보내잖아요. 그럼 반신 우표권을 딱 붙이는 게 아니라 반신 우표권이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처럼 저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반신 우표권 그 그림인데 앞면 뒷면인데 요걸 갖다가 우체국 가서 뭘로 바꿀 수 있다? 항공 우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 우표권을 보내면 거기서 뭘로? 우표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나라에서 사서 우리나라로 우표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반신 우표권을 샀으면 어디? 외국에서 그것을 우편으로 교환해야 되고요. 외국에서 만약에 판매를 했다면 어디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우표로 바꿀 수 있다. 그때는 얼마? 800원 지주겠다는 거예요. 800원짜리 그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하고 교환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스미스가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대학에서 쫄라쫄라 이런 거 좀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반신 우표권 보냈다. 그러면은 비용이 만약에 한 8,000원 정도가 든다라고 한다면 얘는 몇 장? 반신 우표권 10장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대학 측에 10장을 보내면 그걸 갖다가 뭡니까? 국제 우표로 바꾼 다음에 그걸 갖다가 발송을 해준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반신권은 우표류에 속하지만 뭐는 할인 판매는 안 된다. 싸게 팔고 그렇게는 안 된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보세요. 다량의 반신권 판매 요구 시에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 후 판매한다. 자, 이거 체크를 할게요. 다량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걸 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많은 거 사면 물어보겠다는 거. 너 이거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고는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판매할 수 없다는 건 틀린 거예요. 자, 판매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루에 20매를 초과해서 구입할 때는 뭐다?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다. 도대체 어디 사서 뭘 쓸 거냐라는 그 신청서, 별도의 신청서가 하루 20매. 요거는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표료와 교환 시 위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신 우표권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자, 제가 만약에 반신 우표권을 자, 홍길동이가 자, 대한민국 우체국 여기 우체국에서 샀습니다. 사면은 여러분들 뭐 한다? 여기다가 이제 도장을 딱 짓습니다. 여기 판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로 보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으로 교환하면 여기다가 또 뭘 한다? 도장을 딱 찍는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반신 우표권과 관련해서 앞면에 왼쪽은 판매할 때 도장을 딱 찍고 우표료와 바꿀 때는 오른쪽에다가 교환 시 도장을 딱 찍는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누가 발행한다?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고 판매만 그 각 회원국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럼 회원국, 자, 대한민국이 모든 막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판매를 하면 내가 자, 어떻게 산 다음에 이제 그걸 발송 보내고 그쪽에서 뭐 한다? 우표로 교환할 수 있는 거야. 그 우표 교환한 다음에 그 뭡니까? 거기다 우표 붙인 다음에 보내주면 되겠죠. 이런 취지를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가격은 여러분들 그 안 보셔도 된다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정되면 확인하긴 하고 그래서 요 내용 그림까지도 여러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자,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식사 좀 시간 갖고 또 우리 오후에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